여야 사당이 내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정인 특보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어제 오후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결국 자율투표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모르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니 어디서 저렇게 개인적 도덕적 흠결이 없는 분이 나타났을까 싶을 만큼 그동안에 제기됐던 도덕적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점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장이면 더 청렴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제인권법과 관련한 모임도 보니까 거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쪽 분들도 20여 분 들어있어서 그게 편향됐다는 건 또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남은 쟁점을 보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문제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답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법 체계상 불가하다, 그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처벌 조항 같은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이 없다. 이 말은 결국 그 법안을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김희수 재판관 때도 동성애 문제가 나왔는데 김희수 재판관도 동성애에 찬성한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가 되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제 또 김성식 의원이 40년 직인데 지켜본 바에 따르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공개 증언까지 하시고 박주현 대표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통과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찬성 발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보면 막상 뚜껑을 열면은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후보냐 아니냐. 아마 이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잘 지켜본 바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의 나름대로 이제 우수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자질 논쟁을 떠나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인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보수 야당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어나가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이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었다라면은 이 문제에서 국민의당의 방향이 좀 틀어졌을 텐데 지난 청문회가 그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수 후보자의 결국 국회 인준 표결 처리에서 단 2표 차로 표결이 갈렸던 만큼 실질적으로 내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 사실 궁금한 게 국민의당은 김희수 때도 그랬고 부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그렇게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쉽게 찬성 입장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 것이죠. 그리고 여야가 입장이 다른 거고 또 여야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하다 보면 보다 나은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이제 지금 39석 아닙니까? 그럼 이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데 캐스팅 보트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드러내지 않고 최종 결정을 해야 안철수 대표 말 맞다나 결정권을 가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별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별 흠결이 없어 보이는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법 기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내가 보증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이게 그 낙마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의당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면서 지금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인 경고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고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북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 800만 달러 지원의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현 정부 내에서 교감되지 않는 얘기를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 자리에 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 이게 아마 청와대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정인 특보는 뭐 대통령이 임명한 그 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어찌 보면 발언이 약간 과격했다 싶을 정도로 얘기한 것 두 가지를 짚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원인 제공은 과연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면 또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이런 그 나름대로 참수부대 창설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외교안보 정책들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그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국익의 관점에서 사실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 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또다시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여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특보를 당장 경질하고 해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을 경우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를 잠깐 얘기를 좀 돌려보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과거에도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 당시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엄중한 이 안보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내에서 두 가지 그 상반된 의견이 함께 공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5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이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순간 내부에 있는 참모들 사이에서는 계속 다른 의견들이 계속 이렇게 겹치면서 공방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 의원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그렇고 문정인 특보도 그렇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부분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약간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모를 둘 때 예를 들면 대북 제재 일본도의 참모만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대화만 하자는 그런 그룹하고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참모를 둘 때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참모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공개적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문정인 특보의 경우는 개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껴 있어서 조금 자유롭죠. 아주 약간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의견들이 좀 조용히 내부에서 좀 조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제 두 분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나서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된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건 꼭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이 이례적인 일도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게 두 가지 지적이었거든요. 하나는 문정인 특보에 대한 송 장관의 지적이 인격을 건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체 없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송영무 장관도 약간 이 부분을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번 대북 지원이 800만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북한에 지원하겠다 한 게 아닙니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아무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엄중하고 한반도에 핵 위기가 와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만 달러 정도 올 9월까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300만 불, 프랑스가 700만 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걸식 아동이나 임산부들에게 콕 찍어갖고 현물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막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유니세프가 오늘도 북한의 걸식 아동이나 그 불쌍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유니세프가 또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과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고 안 받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른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은 국방장관이니까 지금 제재 국면에서 아무리 유니세프가 지원을 요청해도 조금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의견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덫을 놓는 질문이 분명한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부 방침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온 것은 이런 일도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죄송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청와대에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60만 국군을 지금 수령인데, 60만 국군의 수장인데, 송영무 장관의 좀 망신주기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송영무 장관을 좀 두둔하고 나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송영무 장관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현 정부의 정책과 조금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애당초에는 이거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건데, 이건 뭐 국내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워싱턴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송영무 장관은 사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임시 배치라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들이 충실했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보수 야당의 시각인 거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 만약 청와대가 나서서 형 전부 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두 사실상 참모를 불러다가 같이 이 내용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좀 강한 비판이 없었을 건데, 문정인 특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결국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대화와 평화를 가지고 이 대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좀 망신주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건데, 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없는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의 결정이라는 거고, 그럼 청와대가 과연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에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하질서관이 있는 것이냐. 이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강한 조직의 청와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부처의 역할들을 축소시켰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는 최소한의 참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부처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건데, 또 이런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의 문제는 청와대가 강했다. 근데 저는 강한데 일을 잘했다. 그럼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선이 움직였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요. 지금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를 푸는데 대화와 평화를 위주로 가려고 한다. 이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대북 위기를 푸는 과정이 크게 보면 두 기둥이다. 평화적 해결, 대화의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압박과 제재가 있다. 근데 분명히 하신 건 압박과 제재든 아니면 대화든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저는 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적어도 대한민국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데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 제재와 압박 국면이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핵 위기를 푸는 여러 가지 대응 논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대화해야 되고,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은 북미 직접 대화로
이게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는 평화 체제로 가는 게 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네. 계십니다. 이게 민주정부의 정통적인 시각인 것이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핵무장하자, 전술핵 배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한반도를 놓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압박과 제재로 가겠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기 때문에 별로 대통령의 행동에는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무래도 여당은 여당이잖아요. 예. 야당이거나 뭐 그냥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여당 내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조율되어서 국민들에게 단일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일단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NPT 탈퇴를 국민 서명으로 어떻게 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거는 그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은 저는 뭐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만 한미 간 동맹은 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일단 논리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을 했는데 예. 그 핵무기의 최종 버튼을 누르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네. 이거는 또다시 국민들이 불안해할 요인이어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는 정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네. 예, 요 점을 누가 옳고 틀렸다 이거 아니고요. 저는 미국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신 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께 대한 도리지만 특히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대해선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이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전술핵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얘기가 많지만 전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두 분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얘기를 좀 했었는데 분명히 필요는 하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나온다면 누가 견제를 할 것인가?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짧게 한번 우선 이게 강력한 조직이 출범한다. 근데 이 조직이 관장하는 일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입니다.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검찰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고 네.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의 뜻에 거스리는 많은 일을 했다. 요거까지는 합의가 된 사안이라 그럼 이런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논의 끝에 나온 게 이제 공비처였죠. 비리수사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개혁위에서 올린 안을 보면 비리가 아니고 범죄로 딱 명시해서 적시해서 개혁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견제받지 않은 권력, 대통령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견제라는 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처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구성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법안이 지금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 처장을 어떻게 뽑을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갈리는 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행정행위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견제를 누가 할 것인가? 국회밖에 없겠죠. 그러면 청문회만 할 것인가? 임명 동의안까지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행정행위이고 이게 국무총리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결까지 가지만 이건 뭐 표결까지 갈 건 아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이제 결국은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뜨겁게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서는 너무 이게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과 수사관의 인력이 100명이 넘는 이 거대한 조직을 사실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러 법안들을 냈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나왔다는 예.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법무부 차원에서의 사실 TF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처음에 이제 안을 만들었는고 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사 이력을 축소하고 권한에 대한 기능들을 또 축소하는 과정들이 거쳐질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한인섭 교수가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걸 토의하는 과정에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아마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지난번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했던 과정 속에서 뭐 박영수 특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높게 평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또 일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이라는 건 애당초에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 아니면 내부에 대한 비리들을 사실상 어떻게든 더 청렴하게 수사하자고 하는 입장인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정치적인 수사냐 아니냐의 범위로 확대돼서 이게 정치적인 확전이 되게 되는 순간 예. 본질에 대한 기능들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협의의 과정들을 아마 정기국회에서 잘 좀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대상에 헌법기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헌법기관의 장. 그러니까 헌법기관 중에 하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쟁점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쟁점이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에는 그 유능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엔 좀 적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논의 자체를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공수처가 대선 공약이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 그다음에 경찰도 경무관급 이상의 예. 범죄는 이 공수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권과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관여해 왔던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공수처가 이번에는 좀 통과돼서 국회에서 좀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박범계 의원 법안에는 예. 대통령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거는 대통령도 대상이죠. 근데 예. 이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기소권이나 공소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